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 삶을 바꿔줄 한 문장. 몇 년 전 출연했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어렵지 않은 질문이다. 나는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만약 내가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안다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만든다. 우리의 마음가짐은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에머스는 사람이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 그것 말고 사람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는가? 당신이나 내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 사실 거의 유일한 문제는 올바른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이미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길 위에 서 있는 셈이다.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위대한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그 문장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대로 만들어진다. 그렇다. 행복한 생각을 하면 행복해진다. 불행한 생각을 하면 불행해진다. 두렵다고 생각하면 두려워질 것이고 아프다고 생각하면 병이 들 것이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분명 실패할 것이다. 자기 연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 모든 사람에게 외면당할 것이다. 미국의 노먼 빈센트 필 목사는 말했다. 당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은 실제와 다르다. 당신의 생각이 바로 당신이다. 모든 문제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안타깝게도 삶이란 소설처럼 단순하지 않다. 다만 부정적인 태도보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걱정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관심과 걱정의 차이는 무엇일까? 나는 교통이 혼잡한 뉴욕의 길거리를 건널 때마다 내 행동에 관심을 갖지만 걱정을 하진 않는다. 관심은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고 침착하게 대처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반면에 걱정은 쓸데없이 쳇바퀴를, 그것도 미친 듯이 도는 것이다.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면 심각한 문제에 부딪혀도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옷깃에는 카네이션을 꽂은 채로 걸어 다닐 수 있다. 로엘 토머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가 제1차 세계대전의 알렌비 로렌스 전투를 그린 유명한 영화를 발표했을 때 나는 그와 함께한 적이 있다. 토머스와 동료들은 여러 전투 장면을 찍었다. 그 중에서도 아라비아의 로렌스와 그가 이끄는 군대의 화려한 모습을 찍은 사진, 그리고 알렌비의 팔레스타인 정복 장면은 백미로 꼽힌다. 팔레스타인의 알렌비, 그리고 아라비아의 로렌스와 함께 라는 제목으로 개최됐던 토크쇼는 런던에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토머스가 코벤트 가든 로열 오페라 하우스에서 모험담을 들려주며 전시를 계속할 수 있도록 런던 오페라 시즌이 6주나 연기될 정도였다. 그는 런던에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든 뒤에도 많은 나라를 순회하며 커다란 성과를 얻었다. 그 후에는 2년 동안 인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머물며 사람들의 삶을 필름에 담았다. 그러나 믿을 수 없는 불운이 계속되면서 일어날 수 없다고 믿었던 일이 벌어졌다. 그가 파산하여 무일푼 상태로 전락한 것이다. 당시에 나는 그와 함께했다. 싸구려 레스토랑에서 형편없는 음식을 목구멍으로 넘기던 일이 아직도 기억난다. 만약 저명한 예술가 제임스 맥비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면
그것마저도 먹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 이야기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로엘 토머스는 엄청난 빚에 시달리고 하는 일마다 끔찍한 실패를 한 다음에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생각만 했을 뿐 걱정하진 않았다. 그는 자기가 시련에 굴복한다면 채권자들을 비롯한 모두에게 쓸모없는 존재가 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아침마다 꽃을 한 송이 사서 옷깃을 꽂고는 고개를 높이 들고 경쾌한 걸음으로 옥스퍼드 거리를 춤추듯 걸어다녔다. 그는 긍정적이고 당당하게 생각했으며 겨우 몇 번의 실패로 자신의 삶이 망가지도록 방치하지 않았다. 그에게 패배란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와신 상담의 기회였다. 다시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당연히 거쳐야 할 중요한 훈련으로 여긴 것이다. 생각은 육체적인 능력에도 믿기 힘든 영향을 미친다. 영국의 저명한 정신의학자 헤드필드는 힘의 심리학에서 놀라운 예를 제시한다. 그는 정신적 암시가 근력에 미치는 효과를 실험했다. 세 사람에게 세 가지 조건에서 각각 있는 힘껏 악력계를 쥐게 하는 것이었다. 일반적인 조건에서 3명의 평균 양력은 45kg이었다. 그런데 3명에게 나는 아주 허약한 사람이라고 최면을 건 다음에 측정했더니 정상적인 힘의 3분의 1도 못 미치는 13kg이 나왔다. 심지어 그들 중 한 명은 권투선수였다. 최면에 걸렸을 때 그는 자신의 팔이 마치 아기의 팔처럼 조그맣다고 말했다. 헤드필드는 세 번째 실험을 했다. 피실험자 3명에게 나는 무척 튼튼한 사람이라고 최면을 건 후 양력을 측정하자 평균 64kg이 나왔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자 물리적인 힘이 500%나 증가한 것이다. 생각은 이토록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미국 역사에서도 생각이 가진 마법 같은 힘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책을 한 권 쓸 수도 있지만 가능한 한 짧게 요약해 보겠다. 남북 전쟁이 끝난 직후 서리가 내리는 10월의 어느 날 밤이었다. 집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여기저기 떠돌던 한 여성이 매사추세츠주 에임즈버리에 살고 있던 퇴역 함장의 아내 마더 웹스터의 문간을 두드렸다. 웹스터가 문을 열자 몸무게가 45kg이나 나갈까 싶을 만큼 깡마른 몸매의 연약한 여성이 두려움에 질린 모습으로 서 있었다. 자신을 글로벌하고 밝힌 이 낯선 여인은 밤낮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해결하기 위해 머물 곳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웹스터 부인이 대답했다. 여기서 머물지 그래요? 이 큰 집에서 저 혼자 지내고 있거든요. 글로버 부인은 마더 웹스터의 사위인 빌 앨리스가 휴가차 뉴욕에서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그곳에 계속 머무를 수 있었다. 하지만 빌 앨리스는 글로버 부인을 보자 이렇게 소리치며 그녀를 집 밖으로 쫓아냈다. 이 집에 노숙자를 들일 수는 없어요. 밖에는 비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녀는 몇 분 동안 비를 맞으며 떨고 있다가 머물 곳을 찾아 다시 길을 떠났다. 빌 앨리스가 집에서 쫓아냈던 그 노숙자가 누구인지 아는가? 훗날 그 어떤 여성보다 인간의 사고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수백만에 달하는 추종자들이 메리 베이커 에디라고 부르는 사람, 곧 종교단체인 크리스천 사이언스의 설립자 에디 부인이다. 당시 그녀의 삶에는 질병, 슬픔, 비극이 가득했다. 첫 번째 남편은 결혼 직후 사망했고 두 번째 남편은 유부녀와 바람나서 그녀를 떠났다. 그는 결국 구빈원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가난과 질병과 질투 때문에 4살배기 아이마저 빼앗겼다. 이후 아이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고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후에야 다시 얼굴을 볼 수 있었다.
건강이 좋지 않았던 에디 부인은 오랫동안 자신이 정신치유의 과학이라고 불렀던 것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극적인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이 매사추세츠주의 린에서 일어났다. 어느 추운 날 그녀는 거리를 걷다가 미끄러져 차가운 길바닥에서 의식을 잃었다. 척추를 다쳐서 몸에 심한 경련이 일었다. 의사들조차 가망이 없다고 여겼으며 기적적으로 살아나도 다시는 걷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죽음을 앞둔 상태로 병상에 누워있던 그녀는 가지고 있던 성경을 펼쳤다. 그리고 신의 인도로 마태복음 9장의 몇 구절을 읽게 되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그녀는 예수의 말씀이 자신에게 놀라운 힘과 믿음과 치유력을 불어넣어 당장 침대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때의 경험은 마치 뉴턴의 사과처럼 순식간에 저와 다른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모든 인과관계는 마음에서 비롯되고 모든 결과는 마음의 현상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메리 베이커 에디는 여성이 창시한 종교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평가받으며 전 세계로 퍼져나간 크리스천 사이언스의 설립자이자 사제가 되었다. 카네기는 크리스천 사이언스를 포교하지 못해 안달이구먼. 천만의 말씀이다. 나는 그 종교의 신도가 아니다. 하지만 살면 살수록 생각이 가진 엄청난 힘을 확신하게 되었다. 35년간 성인 교육에 종사하다 보니 생각을 바꾸면 걱정, 두려움, 다양한 질병을 극복하고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처럼 믿기 힘든 변화를 적어도 수백 번은 목격했다. 하도 많이 보니까 이제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도 않는다. 내 수업을 들었던 미네소타주 세인트폴 웨스트 아이다호가 2469번지에 사는 프랭크 웨일리도 그런 사람 중 하나다. 그는 걱정이 심해서 신경쇠약을 앓았다. 나는 마음의 평화와 삶의 기쁨이 상황이나 재산, 지위가 아니라 오직 생각에 달려있다고 확신한다. 외적 조건은 중요하지 않다. 존 브라운은 하퍼스페리의 무기고를 탈취하고 노예 반란을 선동한 혐의로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가 자신이 눕게 될 관 위에 앉아 처형장으로 갈 때 옆에 있던 간수는 초조하고 걱정되어 어쩔 줄 몰라 했다. 하지만 존 브라운은 침착하고 차분하게 행동했다. 버지니아의 블루리지 산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을 정도였다. 정말 아름다운 나라야. 그동안은 제대로 본 적이 없었구나. 남극 땅을 밟은 최초의 영국인 로버트 펠콘 스콧과 동료들은 또 어땠는가. 남극을 정복하고 돌아오는 길은 너무도 험난했다. 11일 동안 밤낮 없이 몰아친 눈보라에 갇혀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식량과 연료마저 동이 나버렸다. 바람이 얼마나 사납던지 빙하에 골짜기가 생길 정도였다. 스콧과 동료들은 죽음이 눈앞에 왔음을 직감했다. 이들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 다양한 양의 아편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을 먹기만 하면 편하게 드러누워 달콤한 꿈을 꾸며 다시는 잠에서 깨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아편을 쓰지 않고 기운을 북돋는 노래를 사방에 울리도록 부르며 죽음을 맞이했다.
8개월 후 수색대가 그들의 꽁꽁 언 시체에서 유서를 찾아내 이 사실이 밝혀졌다. 그렇다. 용기와 침착한 마음을 불러일으킬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관에 앉아 처형장으로 가면서도 자연을 감상할 수 있고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어가면서도 즐거운 노래로 텐트를 가득 채울 수 있다. 이미 300년 전에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은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나서 똑같은 진리를 깨달았다. 마음은 그 자체로 공간이니 그 안에서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고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다.